안녕하세요. 예, 서울에 있는 서초동 법무법인 천명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제 1월입니다. 일요일이고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하나 촬영을 하고 일을 하려고 유튜브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필요원과 유류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언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유언대로 집행을 하고 싶겠죠. 왜 그러냐면 유언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지분보다 적게 받으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대부분은 유언장은 원래 해당 상속인 또는 제3자가 받았을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제 유증을 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 전에 보통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자필 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시는 게 유언 공증입니다. 사실 저도 실무를 지금 제가 만 13년째 하고 있지만 구수, 비밀증서 이런 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자필로 해야 되고 날인이 있어야 됩니다.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 공직인 변호사 앞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거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지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필 유언인 경우는 그대로 등기가 안 됩니다. 반드시 유언 검인을 해야 됩니다. 유언 검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유언장의 존재라든가 그 내용을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입니다. 이 유언 공증 같은 경우는 항상 공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 2명의 증인이 입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제출했던 서류는 공직인 사무실에서 20년을 보관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기록들이 그대로 그 공증 인가를 넘겨받은 공직인 사무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변경하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자필요원 같은 경우는 유언자가 아무도 모르게 또는 가족들 앞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써버리는 거니까 사망하신 이후에 위조라든가 변조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조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유언장을 빨리 조기 확정시키는 절차로 이 유언 검인 절차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유언 검인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상속인들한테 다 통지를 하고 나와라. 그래서 유언 검인 날 기일날 물어봅니다. 원본을 주죠. 이렇게 원본을 주면서 봐라. 이 있냐? 이 있다 그러면 그거 다 이제 조서에 적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자필 유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버님이 먼저 사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분도 두 번째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요분이 이제 세 번째로 사망했죠. 세 번째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 순서로 보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 사건의 피상속인 어머니가 사망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망 절차를 보면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일남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맏며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그래서 상속인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요. 이렇게 여기는 미혼으로 사망을 했으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망을 했죠. 일남이 사망을 해서 여기
이남 딸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상속이 남게 됩니다. 네. 근데 아니 어머니죠 이게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이제 오래 살아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님은 제일 먼저 돌아가셨고 자필 유언을 하셨습니다. 자필 유언을 뭐 많이 이렇게 쭉 나눠주는데 재산이 좀 많으셨어요. 100억대가 좀 넘으셨으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유증을 합니다. 물론 뭐 전 재산을 유증을 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유증을 하면서 나머지도 이렇게 조금씩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뭐 이쪽은 유류분이 부족합니다. 이게 유류분 부족. 유류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좀 적습니다. 그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유언장의 존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이 맞이의 배우자와 손자가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유언 검인을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법원에서는 다 통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중에 따님들이 이제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가 2020년 7월 30일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하시고 2020년 8월 31일 날 사망을 하세요. 불과 한 달입니다, 이게. 입원하시고 유언장은 입원하신 날 작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령의 노인 되시는 분이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는데 한 달 전에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유언장을 작성을 했다. 자필 유언장을 공증도 아니고 좀 의심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일단은 진료기록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료기록 보면 뭐 상태가 나옵니다. 뭐 치매가 있는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조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가 이제 조서에 보면 이렇게 누구가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유언 검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소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소송이 이제는 이 사건이 이렇게 유언 효력으로 갑니다. 이제 유언 효력 소송으로 갑니다. 또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라 나한테 두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언 조서는 유언 검인은 형식적 효력이 있지 이런 유언장이 있었다 이런 유언장이 있다는 것만을 말해주는 거지 이 유언장에 뭐 효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들고 배우자 있죠. 맏며느리입니다. 손자 있죠. 그리고 이남, 일녀, 이녀, 삼녀가 있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분이 이 네 분을 상대로 이렇게 유언 효력을 구합니다.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소유권을 넘겨라 하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그렇죠? 그리고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그냥 상속재산 분할로 합니다. 저희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원래 정식 명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인데 말이 기니까 그냥 상재 분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효의 경우는 이 재산 자체가 상속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기여분이라든가 생전의 증여를 반영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이게 별서로 제기됩니다. 나중에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유언이 없는 게 되니까 그러면 그게 상속재산이니까 이제 상속재산 분할의 방식으로 해서 그 상속재산을 가르게 되죠. 근데 이 소송은 지금 유언 효력은 민사소송입니다. 이게 이제 관할법원이 이게 민사법원입니다. 민사법원. 민사법원인데 이거는 상속재산 분할은 이게 가정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뭐 무효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뭐 소송 이게 안 됩니다. 그냥 별소로 가야 됩니다. 이게 민사법원에서 유언 효력이 무효라고 판단이 되면 그 판결문을 들고 이제 가정법원을 가는 거죠. 근데 만약 유효가 됐다. 그러면 유료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유료분 청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것보다 못 받았으니까. 다른 세 분 경우는 못 받았으니까 유료분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 민사법원에서 합니다. 이건. 민사법원에서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소송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유언 효력이 들어오면 뭐 그것만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분들 이제 대리를 했습니다. 소송 대리를 했죠. 딴들. 근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 이쪽으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유효 판결이 났습니다. 뭐 어머니 진료 기록을 보니까 뭐 멀쩡하셨습니다. 멀쩡하셨고 뭐 이렇게 이제 1심에서 판단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제 우리는 유료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효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무효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판을 해보면 항상 뭐 수많은 가지 경우 수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무효가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효는 주장을 하지만 만약에 유효가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효가 되면 유효분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소송이 다 끝나고 다시 이 소송을 넣어서 유효분 부적분을 부적분이죠. 부적분을 반환을 받으면 시간이 또 걸립니다. 뭐 소송 비용 내야지, 뭐 감정해야지 오래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죠. 이게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유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종결됐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확정이 된다. 이 1심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항소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아무튼 뭐 끝납니다. 유효가 됐습니다. 이게. 그럼 그때 다시 유료분 들어가서 또 다퉈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유언 효력해서 만약에 뭐 항소하고 이러면 이것만 해도 3년 걸립니다. 유료분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해도 1년 반,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항소하면 또 걸립니다. 이게 전체 하면 뭐 6년, 뭐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5, 6년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제 이 사건에서 어떻게 했냐면 유언 효력이 들어왔을 때 이 유료분 청구 이거를 반소로 넣었습니다. 반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손자하고 며느리가 원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언 효력을 이렇게 소송을 넣습니다. 이 유언장은 유효하다. 뭐 이전해라.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우리는 반대로 이 본소가 있습니다. 본소. 이걸 본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하나인데 우리가 유료분 청구 반소 들어가는 순간 이건 본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뭐 2022 가합 뭐 어쩌고저쩌고 본소 유효 효력 2022 가합 뭐 반소 유료분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하나로 묶입니다, 이게. 예.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이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예. 이 안에서 유류분까지 다 다퉈줍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언 효력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유언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죠. 유언이 효력이 있다. 우리는 아니다. 유언은 무효다. 근데 만약에 효력이 있다면 유류분이 이렇게 침해됐다. 그러니 유류분은 나한테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소로 청구하달라고 합니다. 이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또 우리 반소에 대해서 항변을 하겠죠. 아, 그건 뭐 너네가 뭐 예전에 징계받은 게 있다던가 뭐 이런 거를 또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소에 기각을 구합니다. 왜냐면 그 이유는 뭐 내가 이제 여기서 유언을 받았습니다. 유언을 받았는데 유류분이 들어왔죠. 유류분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고 그 유언 받은 거 합쳤을 때 유류분보다 많으면 유류분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냥 그 유언장 그대로 집행하면 끝납니다. 근데 만약에 유류분이 침해됐다, 부적품이 있다면 유언 받은 거에서 각 부동산이 여러 개입니다. 이거 다 요만큼씩 쪼개줘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항변을 하겠죠. 아니다, 유류분 부적분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아무튼간,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무효, 이쪽도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이쪽도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소 청구하고, 여기 반소 청구하고, 반소 청구하면서 이 본소에 대한 무효 주장을 하고, 여기는 본소 입장에서는 유류분에 대한 기각을 요구하는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유언장이 유효하고 유류분이 없다. 여기는 유언장이 무효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유류분은 반환해줘야 된다. 라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뭐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 이렇게 납니다. 이런 판결들은 뭐 유효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효하다. 2. 유류분을 원인으로 뭐뭐 반환하라. 반환하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본소고, 저 아까 본 며느리와 손자가 했던 부분이고, 요 부분이 우리 쪽 이제 그 따님들 했던 이게 반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하나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뭐 1심 끝나는데 1년 반에서 2년 정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뭐 그거 판결을 받았는데 서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는 이게 이제 독립된 소송입니다. 이게 유언과 유류분 반환 청구. 그러니까 유언이 유효해야 유류분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하나의 소송에서 이 두 개를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필론이 저희 상속 사건에서는 종종 등장합니다. 일단은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그걸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필론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자필료를 방어하는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반소로 유류분을 청구해서 뭐 무효가 되면 좋죠. 무효가 되면 뭐 그냥 상속재산 분할로 가면 되지만 이제 만약에 유효하다, 유효한 경우를 대비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반소로 넣어서 하나의 소송에서 이렇게 다 같이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유류분 반환 반소를 넣게 되면 여기서 이제 특별수익이 나옵니다. 특별수익, 그렇죠? 이 특별수익이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무효돼도 이 특별수익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게 무효로 나온다 그래서 이 반소가 의미가 없느냐 하면 또 그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수익이라는 부분을 미리 조사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가 돼도 이게 유효가 아니고 무효가 돼서
상속대가 분할로 넘어가도 그 소송이 좀 쉽습니다. 그때는 이미 조사가 어느 정도 여기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자필 유언을 이유로 뭐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뭐 유언 효력 소송이 제기됐을 때 유언이 침해된 다른 상속인들은 단서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함으로써 하나의 사건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돈도 절약되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